2025년 작년하고 다르게 CES에서 가장 화두는 이제 6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의 기조연설. 엔비디아가 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갈 것인지 공유를 이제 직접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AI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수익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구소에 갔어요. 마당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연구실이 있는 지하 공간과 연결된 냉각 장치가 거대하게 있는 걸 보고 정말 저 밑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구나라는 좀 상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리테일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입니다. 저희 메리츠증권은 회사와 고객 자산의 수익률이 이제 일치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야심차게 유튜브 컨텐츠에서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우리 메리츠의 자부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이제 컨텐츠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걸음으로 미국 2025년 CES를 막 다녀온 세 분의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일단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를 해볼까요? 일단 먼저 제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우리 김주성 팀장님인데 모빌리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우리 김준성 팀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츠증권에서 모빌리티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2025년 CES 기조연설을 했던 젠슨 황의 이야기처럼 이 물리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흥미를 갖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개화됐을 때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난 2019년 이후에 미국에 12번 갔다 오면서 계속해서 이 선도 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 테슬라의 이 물리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자율이동 역량의 발전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2025년 1월 CES에서도 저는 그 발전에 한 획을 긋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원래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기술이 제일 선도해서 그렇지 어떤 전체적인 빅테크의 사회적 변화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안경을 쓰고 계신 AR 하면은 이제 양승수 수석 연구원인데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전기전자 IT 부품 담당하는 양성수 연구원이고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은 2017년 이후 성장이 축소되고 현재는 이제 역성장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있는 차세대 디바이스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 AI를 활용한 AR 글라스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해당 시장의 성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 가서 수많은 이제 AR 글라스들을 직접 체험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과연 우리 사회에 침투할 디바이스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가 가장 이제 관심사고 중요한데 그 부분을 책임질 양순수 수석이었고요. 그 옆에 이제 우리 모든 미래 산업이 총집합된 로봇을 담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 핫한 방산까지 하고 있는 이지호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로봇 산업이랑 방위 산업 담당하고 있는 이지호입니다. 이번 CES 참가해서 다양한 로봇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폼팩터를 콕 집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성이 좀 보장된 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나 2025년은 산업용도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도입이 되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휴머노이드를 접했을 때와 제가 직접 CES에 가서 실물로 이제 제가 눈으로 봤을 때랑 좀 많이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서 그 이제 간극을 최대한 좁혀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2025 CES에 대한 워밍업 정도의 시간일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세 분하고 각자 따로 더 깊게 기술적으로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크게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테슬라 연구소를 다녀왔고 또 자율주행을 타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 메인인 2025 CES를 갔다 온 느낌과 또 이번 CES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6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의 기조 연설에서 각자 느낀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 언제 다녀오셨죠? 현지 시간 1월 3일에 또 입국을 해서 맞아요. 그게 CES 개막일보다는 좀 빠른 거잖아요. 한 3일 정도 빠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들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딱 날에 맞춰서 가는데 우리는 3일 전에 좀 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뭐죠? 테슬라입니다. 네, 맞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또 발전했는가 이거를 CES 개막 전에 직접 타보기 위해서 가는데 작년에 LA로 들어갔죠 우리가. 맞습니다. 예, 올해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예, 거기서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바로 다시 테슬라 자율주행 차를 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준성 팀장님은 몇 번 타보셨어요? 버전을 업을? 저는 버전 9 때부터 계속 탔기 네. 때문에 버전은 이제 9, 10, 11, 12, 13까지 타봤고 그 중에서 12와 11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11 안에서도 12 안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번씩 또 타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CES는 회사의 공식 일정이니까 회사가 비용을 대주지만 네. 너무 궁금해서 중간에 사비로도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예, 휴가가 다 이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작년에 탔을 때가 11.4.9 버전 탔었고요. 이번에는 무슨 버전인가요? 13.2.2를 타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버전업이 된 거죠. 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인데. 네, 업데이트의 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콜텍스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 가동이 시작되면서 훨씬 더 빠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함께 가속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옆에 두 분은 자율주행을 타본 적 있나요? 사실 한국에서는 못 타니까. 한국에서 왜 못 타죠? 현재 FSD가 개발 중인 완성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발 단계에서 시장 확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북미,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그러나요? 네, 현재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못 타고요? 올해 안에 확장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지만 실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분은 못 타봤겠죠. 예, 처음 타봤던 소감을 조금 묻고 싶은데 양수 수정은 어땠나요? 우선 뒷자리 탔나요? 앞자리 탔나요? 맨 처음엔 뒷자리에 탔고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앞자리로 제가 운전석도 운전석으로, 타봤나요? 네, 직접 각각의 위치에서 느낌이 좀 다를 텐데. 우선 뒷자리에서 탔을 때는 믿기지가 않긴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살짝 관여를 안 무섭기도- 하니까 관여를 안 운전자가. 하기도 하고요. 예, 살짝 무섭기도 했고요. 맞아요.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앞자 운전석에 가서 직접 이제 운전을 해 보니까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두 손을 그렇죠. 운전대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후부터는 마음이 근데 너무 처음에는 살짝 안 편해지면서 잡지만 이렇게 손이 가긴 가요. 한 5분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5분. 네네. 굉장히 줄었네요. 저는 한 1시간 정도는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은데. 이지호 수석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응 시간이 좀 짧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경험은 이제 운전석에 앉으니까 확실히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차량이 저랑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렇죠. 보면서 이제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브레이크에 계속 발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세게 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탔을 때 이 김준수 팀장이 계속 운전석에 앉아 보시라라고 했는데 하루 정도를 버팅겼어요. 무서워서.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빠르게 편안함을 좀 느꼈다. 신뢰하게 됐다. 이게 나이 차이 때문인지 기술의 발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졌다라는 게 인상적이고 공통된 점은 운전석에 앉아봐야 믿을 수 있다. 옆에 앉아 있으면
그 우리도 인간이 운전할 때도 이렇게 자기가 운전 안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하고 무섭잖아요. 빨리 달 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그때도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기술의 발전이. 이번엔 더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달라졌나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에 제가 로보택시 언베일이라는 테슬라의 행사 직전에 가서 이 행사를 할 만큼 제가 알고 있었던 바로는 로보택시 언베일이라는 행사는 우리 이제 완성했어요의 선포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 선포를 할 만큼 정말 준비가 됐는가가 궁금해서 8월에 네, 주행 네. 경험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저는 물리적 개입을 이제 거의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네.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심리적으로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때도? 예컨대 전방 1km에 네. 사거리가 있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은 러시아워였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제일 우측 차선에서 쭉 1km 가서 우회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데 네. 굳이 안쪽 차선으로 들어와서 추월을 해 나가려는 욕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결국 이거 어쩌나 했는데 그러다 결국 100m, 200m 앞에서도 차가 많으니까 못 끼어들고 직진해서 가야 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마련됐던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아도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개입은 하지 않지만 심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네 그런 이제 횟수가 작년 8월에 경험했을 때는 다수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1월에 탔을 때는 그런 심리적 불편 횟수조차 제거된 네. 굉장히 두수 세수 앞을 보고 합리적으로 운전하는 그래서 감독하는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역량까지 구축했음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타는데 이제 과정을 경험하신 거고 저도 과정을 경험해 온 건데 완성된 버전을 아, 그러니까 바로 탄 거네요. 이쪽은 좋은 건가? 중간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운전을 좀 좋아해서 그래도 이 전기 자동차의 이 주행감이라는 것이 밟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을 가로채서 이제 그만해 FSD 내가 할게 라고 이제 운전을 해서 좀 장기간 제가 속도를 밟는 운전을 좀 했는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까 자율주행에 맡기지. 네. 왜 네가 하냐? 사고 날 것 같은 거죠. 네, 막 추월하고 차선 변경하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오히려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불편했던 거죠. 네. 예. 아니면 본인이 운전하고 싶어서 그랬나?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의 80% 이상은 사람이 내는 사고거든요. 졸음운전, 뭐 분노운전, 스마트폰 운전, 음주운전. 결국은 인간의 이제 귀책이 대부분의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고 인간이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이 사고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나머지 인간이 발생시키지 않는 사고까지도 저는 이제 이번 버전에서는 이 친구가 완성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주행 환경을 경험했거든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네. 중간에 트램도 다니는데 네. 러시아어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데 갔다면서요. 저희가 국립공원에 이제 거기 아니고 마시는 곳 간 거 아니에요? 나파밸리 네. 그렇게 하라고 출장을 보낸 건 아닌데 테스트를 예. 하러 가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나파밸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와이너리라고 하면 굉장히 팬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농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신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없는 환경에서 주행을 어떻게 하는가가 궁금해서 나파밸리 쪽도 한번 잠시 들렸었고요. 저희가 2박 3일 73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시골에 가서 주행을 하건 도시에서 주행을 하건 산속에서 그런 주행을 하건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자율주행이 완전히 우리 생활에 대중화돼서 상용화돼서 가는 단계가 100이라고 치면 이번에 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A에서 B로 이동하는 주행 역량 관점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100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다가오기 위해선 먼저 규제가 완화되어야 될 뭐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 됐다.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낌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완성의 의미가 아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운전한 것처럼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오히려 기술적으로 막 따지기보다는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냥 내가 이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타고 있을 때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뭐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엔지니어링 헤드쿼터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선 같이 테슬라 엔지니어 분들과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해서 같이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제 술이 조금 들어갔죠. 근데 개의치 않고 FSD를 이용해서 자신 있게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미래 사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긴 하죠. 네. 과연 대리운전 산업은 없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왔고 또 의미 있는 일정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국인 최초로 테슬라 연구소에 들어가 봤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구소에 갔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텍사스의 본사가 등록되어 있지만 개발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네네.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네. 그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라는 곳은 이제 팔로알토,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지역이 되게 그 비싼 동네. 예, 팔로알토. 그렇고요. 네. 되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초대받아서 들어갔고요. 네.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사무 공간 구경도 하고 또 연구진 분들이 연구하시는 뭐 랩도 스쳐 지나가면서 좀 뭔가 느낌이 다르던가요? 무엇보다 냉각기가 굉장히 큰 게 그 냉각기. 마당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컴퓨터도 결국은 컴퓨터가 성능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냉각과 관련된 기능을 PC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연구실이 있는 지하 공간과 연결된 이 냉각 장치가 거대하게 있는 걸 보고 정말 저 밑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구나라는 좀 상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인상적이었군요. 네, 뭐 대화도 굉장히 음. 의미 있는 대화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모빌리티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 네. 중간 정도에서 짚어야 되지만 우리가 절대 뭐 테슬라를 추천하거나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술적 발전을 논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빌리티 편에서는 또 중국의 자율주행과 상당히 좀 기술 수준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때는 또 자세히 나눠보고 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그 본래의 목적, 2025년 CES 방문. 저런 얘기는 많이 해요. 저한테도 온 매체에서 CES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SNS 같은 데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다루고 하는데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있냐? 비싸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갔던 경험으로도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느꼈던 느낌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느낌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선 팀장 워낙 많이 갔으니까 뭐 그 부스는 다 비슷했을 거고 처음 가본 사람들의 느낌, 라스베가스는 처음 가봤나요? 네,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동안 경험한 건 뭔가요? 어땠나요, 이지호 수석은? 우선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고요. CES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선배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고생하고 와라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셔서 나는 좋은데 저는 일단 이제 출발하기 좋은데 전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했었는데 실제로 하루에 막 거의 3만 부 이상씩 맞아요. 실제로 저분 한 3만 보? 정말 다리가 저는 이제 못 가겠어요. 저는 그 중간에 오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출장이라는 게 그 위에 분들일수록 특히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CES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그냥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도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네, 되게 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양승수 수석은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MBTI가 I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성향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전시회가 아닌가. 그거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저희가 직접 체험하는 거 이상을 더 경험해보고 가려면 예. 결국 그 전시회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전시하고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언어적인 장벽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해내는 게 좀 어려웠던 전시회였지만 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한테 거기서 현장에서 질문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이제 어떤 그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또 뭐 느낀 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은 그 또 자세히 우리가 각각의 편에서 다뤄보고 2025년 작년하고 다르게 CES에서 가장 화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6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의 기조연설 이게 이제 굉장한 이목을 끌었고 또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의 화두를 또 던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분들이 조금 느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산업 관점에서 느낀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지호 수석은? 엔비디아가 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작년 이제 GTC 2024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던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열광해오던 생성형 AI,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에이전틱 AI, 다음 단계인 이제 물리적인 AI 이 방향성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봇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엔드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로봇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발표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갈 것인지 공유를 이제 직접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에는 굉장한 그 어떤 계기점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예.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머리에 해당되는 그 AI 칩 줄 테니 로봇을 마음껏 개발해봐라 뭐 이런 전체적인 컨셉이 아니었나 싶은데 젠슨 왕은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되게 어설픈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양승수 수석은 어때요? 기조연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AI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2022년 이제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익화 관점에서 성공한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제 젠슨 황이 그날도 강조했던 이제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수익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좀 새로운 사이클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대중화되는 다시 바깥 세계로 거기서 2025년의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작년에 2024년 CES의 주제가 All One 맞나요? 예. 모든 것이 이제 AI로 뭐 연결되는 세상을 꿈꾼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림도 그랬고. 근데 제가 직접 가봤을 때는 다 AI를 한다고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와닿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돈이 되게 보이는 것도 없었고 무슨 AI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 라는 그냥 하고 싶다 정도의 느낌만 있었어요. 우리 AI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도 잘 몰라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제가 작년에 뭐 SNS 총평에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다이브인 뭔가 조금 더 연결되고 깊이 있게 좀 뛰어들어서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준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그 화두로 떨렸어요. 피지컬 AI가 뭔가요? 아까 이제 생성형 AI,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이 개념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노동을 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네. 인간이란 존재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노동을 통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는 그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 노동이라는 것을 나누어 본다면 비물리적인 노동이 있고 물리적인 노동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처럼 제가 어떤 물리력을 가해서 이 객체의 행태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물리적 노동인 거죠. 젠슨 황이 이야기한 피지컬 AI 물리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런 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물리적 노동들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잠깐 정리를 제가 잘 모르니까 들은 걸 정리해 보면 그동안 챗GPT 같은 것들은
비물리적. 데이터, 비물리적 데이터,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그냥 스크린 안에서 이렇게 학습하고 추론해서 보여주는 거면. 네, 인터넷상의 데이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로 이렇게 나오는 게 물리적 AI. 네, 예, 그 맞나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아주 잘 준비된 내용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CS에 막 다녀와서 그 현장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는 덜 됐지만 일단 워밍업 차원에서 첫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 주장해 왔던 부분은 뭐냐면 주시장이 엄청난 그 강세장을 형성할 때는 어떤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 좀 거창하지만 그 자본은 그 미래 사회의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본능적인 시대 정신을 발휘한다라고 보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100년 만에 팬데믹이라는 걸 맞이했고 그게 굉장한 시사점을 좀 줬다고 봅니다. 뭐냐면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는 사회가 오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폭등하고 미국 각국의 정부들은 엄청난 재정 지출을 보조금을 줘야 되고 굉장히 힘든 사회가 오는구나. 이런 사회를 빨리 더 대체하는 사회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고 훨씬 더 그 뒤로 기술적으로 발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워밍업 치고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떨렸습니다. 네, 다음에 각각 개별에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그때는 그 메타 글래스를 끼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조금 시연해보고 직접 CS 사온 건가요? 미국 가서? CS에서 산 건 아니고 제가 거기서 AI 글라스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예. 이거는 한국에서도 써보고 써보고 괜찮으니까. 괜찮고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직업 정신. 네, 직업 정신으로 하나 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쓰고 기능을 조금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편인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의 개념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제 CS였기 때문에 그 다녀온 어떤 현장의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